일단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일단 10억이 좀 넘게까지 올라왔고 네.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일단 보유세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아까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게 예상보다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보유세가 그렇게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좀 수요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네. 보유세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네. 집값이 내려가면 보유세가 다시 낮아지는 거니까 연동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버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집값이 이 정도 비싼데 팔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새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연봉이 별로 높진 않은데 예. 오래 거주하신 원주민이셔가지고 집은 정말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연봉이 뭐 10억, 20억 되는 30대 분들도 오세요. 집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되냐? 그러니까 정말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요즘 IT나 뭐 인터넷 기반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정말 또 부자들도 많아졌어요. 무주택인 부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곳을 이제 교체되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정도의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 자체가 내려가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한 예로 이제 지금의 그 주택 특히 이 종부세가 인상되면서 심각하게 뭔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말하는 곳들은 서울 내에서도 되게 소수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뭐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게 이제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지고 계시면 1주택자여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고작 1,6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약 160만 정도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0.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로 타격을 입는 아파트들이 없진 않지만 그 개수가 뭐 대다수가 타격을 입는 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가격대가 이제 한 15억대 그 시가로 그때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종부세가 조금씩 나오는데 20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타격을 입습니다. 뭐 1,000만 원씩 나와?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면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으냐?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10억대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고 못 견디는 분들은 좀 더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하고 뭐 이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게. 당장은 뭐 종부세 때문에 가격,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까지는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살려는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다주택은 그렇죠. 정말 세율이 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 분들은 뭐 2017년도부터 종부세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서 미리미리 또 판 분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지금 증여도 많이들 하세요. 증여 쪽으로 많이들 많이 됐다 하죠.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종부세 인상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그 개개인의 대응인 거죠.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대비는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별 관심 없다가 이제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웬만한 분들은 이제 대비가 많이 됐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이 걱정인데 이분들은 아마 조금 더 부자인 분들과 이제 교체가 되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이 보유세 부담이 있으니까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약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 지역 팔고 인기 지역을 이제 뭐 가지려고 하는 이런 뭐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좀 주택 양극화랄까 이게 뭐 좀 뭐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미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런 뭐 그 규제가 강한 지역 쪽에 사는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 15년 된 아파트에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차들의 그 종류가 달라져요.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이제 거기 한 2, 3년 정도 살았었는데 초기에 입주했을 때 가격과 이제 후에 입주했을 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사 들어오는 분들의 차가 급이 막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억에 사신 원주민 분, 그다음에 뭐 7억에 산 분, 뭐 12억에 산 분, 15억에 산 분, 20억에 산 분, 23억에 산 분, 뭐 이런 분들이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같은 아파트지만 3억에 산 분하고 20억에 산 분의 어떤 생활 수준과 소득 수준 이런 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은 대출도 아예 안 나오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격차들이 막 커져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반대로 팔고 나간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은 계속 있었던 거고, 종부세 인상이 뭐 최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양극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보고 들어오는 거니까 되게 동네 자체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는 약간 이제 펜스가 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가격대와 뭐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는 가격대가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기보다는 정말 이제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뭐 정말 뭐 전문직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이제 점점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디 단지에 산다, 뭐 어디 어떤 아파트에 산다라는 게 일종의 약간 그 뭔가 명함 같은 시대가 되고 차이가 있어요. 심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저기에 살면 내가 그 정도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약간 언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만 계속 올리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죠. 지금 전월세 시장도 상황이 좀 궁금한데 계속 가격은 좀 오르고 있습니까? 네,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도 뭐 KB 부동산 시세가 이제 주간으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제 첫 주죠. 1월 첫째 주도 0.6% 정도, 이제 수도권이 0.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이제 52주니까 한 30% 정도가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1년에 물론 복리로 계산해야 되지만 단순 계산하면 30%. 그러면 전세가 보통 2년이니까 60% 정도가 올라가는 수준의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울기라는 게 뭐 다시 완만해질 수도 있지만 당장의 속도는 그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작년 11월 대비는 그래도 살짝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때가 이제 뭐 임대차 3법이 이제 본격화되고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처음에 8월에 이제 딱 시작이 됐을 때는 임차인, 임대인들 둘 다 허둥지둥했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정보도 없었고. 근데 이게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뭐 돈을 빼주고 들어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면서 뭐 돈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11월에 정말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연말이고 연초고 다시 뭐 코로나도 좀 심해지고 하면서 약간 수요가 좀 잠잠해졌는 게 0.6% 정도다. 그래서 지금 1월 하고 2월이 또 이사철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이제 좀 시작할 분위기가 있는데 당분간은 좀 전세가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를 살던 분들도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이제 미리미리 연락을 하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한 6개월쯤 남았을 때부터 연락이 옵니다. 나가 주셔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전세 살던 분들이 그제서야 그럼 뭐 얼마 정도 올려드리면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원래 3억 살던 분이 지금 시세가 5억 5천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때 듣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올려주냐? 그럼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쓰고 싶은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들어가려고요. 좀 나가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만기 6개월 정도 넘게 남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이 많죠. 그런 수요까지 같이 모이면은 아마 올 연초부터 좀 전세는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시끄럽겠네요. 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임대차법 이제 시행한 지가 뭐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점검을 해 보니까 일단 기존 세입자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이제 뭐 갑옷이 생긴 셈이니까 좀 도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물량이 줄어들고 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좀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판단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산권에 조금 제한을 더 받는 거잖아요. 2년마다 가격을 시세대로 바꿀 수 있던 게 이제 4년 단위로 가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소급 적용처럼 돼버렸어요. 네. 갑작스럽게 또 되고 기존의 계약자들까지 갑자기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줘버리면서 시장에 좀 혼란이 생겼는데 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은 이렇게 물량도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시기에 이걸 꼭 했어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막 하락한다거나 뭐 안정적인 시기에 이런 걸 했었으면은 차라리 좀 나을 수 있는데 한창 상승하는 시기에 이런 약간 기름에 불을 붙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세입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특히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많이 쓰셨어요. 네.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준비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뭐 된다라고는 대충은 들었지만 이거를 기존 세입자한테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소급 적용이면 이거는 뭐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소급 적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 3개월은 대비를 못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임대인인데 만기가 한 3월, 4월인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여유 시간이 한 6, 7개월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뭐 댓글이나 뭐 상담 같은 거 의뢰하면은 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 집을 빼주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지방에 한 채 팔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단순히 투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속상하진 않잖아요. 뭐 돈을 못 벌 수는 있지만, 근데 집이 없거나 내 집에 못 사는 거는 속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꼭 투자재라기보다는 이건 거주의 필수 그렇죠. 그런 필수재니까. 그래서 꼭 뭐 돈을 벌기를 떠나서. 저기를 원래 2년만 빌려주고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뭐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놔둘까 뭐 이렇게 애매하게 있던 분들도 꼭 시세는 막 급등하는데 원래 살던 분이 저 2년 더 살 겁니다. 기존 가격과 그대로요.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그럴 거면 그냥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던 수요들이 막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대응 못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사는 임차인 분들은 혜택을 받았죠. 근데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집의 임차인들은 지금 정말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나와 버리면 물건이 없어요. 정말 물건이 없고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새로 구하려고 해도 이제 빈집이겠죠. 빈집이거나 기존에 살던 분이 뭐 나가주는 집이겠죠. 그러면 이 임대인들은 이제 4년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4년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2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물량 자체도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집을 나오게 되는 분들은 집은 뭐 떠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춰주고 또 들어가고 그럼 이게 다시 시세가 되면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은 이제 2년 뒤면 다시 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또 플러스 2년 쿠폰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안 준다면은 그때는 정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힘들어요. 그때 되면은 또 그때 정말 자기 차례가 되는 거라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일부러 전세를 새로 얻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죠. 이제 지금 그 임대차법을 만든 취지는 이제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자는 어떤 이런 취지고 그들에게 이제 주거 안정화를 좀 제시하자 이런 데서 시작이 됐는데 막상 이제 이게 법을 시행한 이후에 이제 효과를 보니까 뭐 전세 대신에 반전세가 늘고 또 월세가 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뭐랄까 임차인들은 뭐 어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 시행으로 오히려 혜택도 뭐 물론 받은 점도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법 시행이 임대차법이 또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정책들이 다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뭐 예측했다고는 제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A, B, C, D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플랜으로 간 건 아니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종부세든 뭐 보유세든 이런 것들 공시가격이 올리면서 임대인들이 소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대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든지 임차인이 내든지 둘 중에 한 명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인한테 그거를 부담하게 하겠죠.
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더 받고 싶은 거는 인간의 기본 심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차인이 내주면 정가가 되는 거고 내기 싫다고 하면은 정가가 안 되는데 예. 대부분 이 보유세,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곳들은 고가주택 네. 아니면 또 좋은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꼭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도 거주하고 싶은 수요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종부세, 보유세의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들어오겠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가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에 6억의 전세를 맞춰놨는데 지금 13억이라는 거예요, 전세가, 시세가. 아, 아니 7억이나 올랐다고요? 배 이상 올랐네. 네, 1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예. 그분이 그러면 이제 전세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뭐 이건 실제 그런 사례니까 예. 이거를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걸 받아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전세가 올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 주식에 넣다거나 예. 집을 또 살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전세는 올랐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방법은 뭐 하나겠죠. 이거를 월세로 조금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든지 예. 뭐 두 개겠죠. 예. 다른 투자처가 없다 그러면. 예. 그런데 마침 또 종부세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예. 보유세가 막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도 있으니까 네. 이 오른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 가장 좋은 게 반전세로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시세의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 1억당 월세가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를 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7억이 올랐으면은 보증금을 하나도 안 올리고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6억에 210만 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조금 깎아준다고 해도 200, 190 예, 예. 정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2년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네. 금전적인 차이가 없는데 월세가 190 정도가 더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로 또 세금이나 이런 걸 부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또 뭐 정부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분이 팔아주면 좋은데 네. 팔지는 않고 버티려고 하는 거고 예. 또 그거를 또 맞춰주는 임차인들이 또 있으면 예. 이게 전가가 되는 그 거죠. 전가가 되는 셈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도 또 낮고 하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을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차라리 전세를 높게 받으면 뭐 임차인들도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조금 싸게라도 들어올 텐데 네.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더 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월세밖에 없게 되면은 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월세라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월세를 내고 살겠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장을 보면은 뭐 두 분도 나이가 있으시면은 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이 그게 많아요. 분명히 예. 있어요. 특히 결국 애들 학교나 네, 네. 학원 때문에 예. 이게 비싼 건 알지만 여기서 평생 살으라는 게 아니고 예. 한 2, 3년, 3, 4년만 살면 되니까 네. 잠깐 우리가 좀 허리띠 꽉 졸라매고 맞아요. 3, 4년만 살자 하면서 들어오는 수요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반전세가 또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전가가 되는 상황이 오죠. 네. 그래서 뭐 이 종부세,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또 임대차 3법까지 같이 엮이면서 네. 이게 어떻게 정부가 원하진 않았겠지만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중인데 어떤 정책을 쓴 취지 이것은 뭐 투기도 잡고 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분명히 알겠는데 결과는 보면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떨까요? 좋은 부동산 정책은 과연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어찌 보면 같은 얘기잖아요. 네. 예. 맞죠? 그러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보금자리 주택 같이 네, 해서 네. 강남권 이런 데 막 수십만 채가 막 갑자기 공급되는 단기간에 막 신축이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가장 문제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음식점을 차렸는데 네. 옆에 더 새 인테리어의 똑같은 업종에 더 맛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매출이 급감할 거 아닙니까? 네. 손님이 급감하게 되고 이걸 가장 자영업자분들이 두려워하실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내 아파트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갑자기 옆에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면 절로 막 가게 되니까 가장 두렵고 그러면 전세도 막 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시세가 하락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맛집을 옆에 차리는 개념이 아니라 너는 너무 음식값을 비싸게 받으니까 좀 싸게 받아라. 아니면은 너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부가세를 더 걷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라면 나는 경쟁자는 없잖아요. 여전히 경쟁자는 없으니까 여기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음식값을 더 올리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건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가면은 어찌됐든 기존에 있던 대출도 갚을 수도 있고 자금 융통이 되니까 뭐 세금도 낼 수 있고 다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물론 고통스러운 뭐 세금이 있긴 하지만 못 버티는 정책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바꿔서 공급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급의 기준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3, 4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그 원하는 지역에 최단 기간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더라도 시그널을 명확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지금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기 신도시나 뭐 역세권 뭐 용적률 상향 뭐 아니면 뭐 임대 조건부 주택들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 시장에 명확한 그런 이제 나도 뭔가 되겠구나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랑은 좀 약간 배치가 돼서 좀 공급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아파트 가격을 영향 미치는 두 요인이 일단 공급과 금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좀 올려버리면은 나름대로 좀 억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그러니까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어디든지 막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자산의 거의 50% 이상이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를 뭐 주식, 뭐 은행, 뭐 펀드, 보험 뭐 이런 것들이 뭐 쪼개져서 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만약에 빌리면 불특정 다수가 빌리겠지만 그 돈이 절반 이상은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겠죠. 자산이 그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반대로 시중에서 돈을 걷어가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에서도 나가고 뭐 회사에서도 뭐 다시 돈을 회수하게 되고 기업 대출 이런 것들도 회수가 되고 뭐 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다가 또 외국이나 어떤 주요국들이 올리지 않는데 우리만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제 외환이나 이런 거에서도 어떤 뭐 불특정 다수의 영향을 막 미치게 되니까 요것만 올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이것만 보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21년도에는 뭐 올리지 않겠다.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고 미국 연준에서도 뭐 23년까지는 뭐 딱히 올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아닌 어떤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또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네. 결국은 대중이 원하는 그 좋아하는 쪽에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은 또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제일 두려운 게 세금보다는 가격 하락이지 않습니까? 가격을 하락하는 것은 공급을 좋은 물건을 많이 내는 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정책이 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상추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배추를 막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는 양배추보다는 빨리 상추를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런 정책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어쨌든 뭐 이념이든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는 집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책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나왔잖아요.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격을 뭐 잡겠다든지 아니면 좀 완화하겠다고 하면은 기존 정책은 좀 틀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동전의 앞면이 틀렸다면 이제 뒷면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도 뭔가 이게 약간 시장과는 좀 뭐 원하는 거랑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쉽게 이게 좀 정리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은 상추를 있습니다. 더 늘려줘야 된다. 깻잎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약간.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국민들의 좀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화가 많고 그 분노들이 이제 뭐 같은 국민들한테도 막 이제 서로 막 싸우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세나 월세라는 시장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좀 적은 분들도 내 집에서 그러니까 집을 거주하면서 이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있어서 결국에 전세나 월세가 공급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는 누군가 다주택자가 돈을 투자해서 나한테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개념으로 나한테 지금 빌려준 거니까 너무 다주택자들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민간 공급업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반대로 다주택자 분들은 또 무주택자 분들을 또 엄청 요즘에 막 뭐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산 격차 이런 게 커지니까 무주택인 뭐 회사 동료가 있다 그러면 너 왜 집 안 샀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들끼리 서로 싸울 일은 아니고 서로 공생하고 뭐 상생하는 관계니까 좀 그냥 국민들이 싸우기보다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아파트 공급을 좀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이 나와서 좀 국민들이 좀 화가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태익 대표님의 인사이트 있는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올해, 내년 일단 좀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정태익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